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멀리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포항에 한 시골에 살고 있는 76의 이수님입니다. 아리따운 20살에 이곳으로 시집와 자식 넷을 키우다 보니 어느새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버렸네요. 세상사 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자식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정말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더군요. 그래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바로 부모로서의 삶이지요. 지금은 비교적 평화로운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자식 생각에 속이 시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오늘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오랫동안 제 속을 썩였던 우리 막내 아들놈과 막내 며느리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제 동년배 친구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처신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식에 대한 일은 배워도 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 주시면 자세히 들여다보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포항의 시골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살았고 읍내에서 작은 물회집을 운영하며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아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잘 자라줬죠. 그런데 막내 영식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8살이나 늦게 태어난 늦둥이였습니다. 남편은 원래 자식들에게 약했지만 막내 앞에서는 그야말로 무장해제였죠. 그리고 우리 막내는 다른 아들에 비하면 애교가 많은 딸내미 같은 성격이라 더욱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막둥이 주려고 내가 오늘 장에 나갔다가 이 사탕을 사왔지. 영식이가 얼마 전부터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유독 막내를 어여삐 여기며 과자며 장난감이며 열심히 사다 주면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또요? 이렇게 다 해주면 어떡해요? 이러다가 영식이가 버릇없이 크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남편은 항상 웃어 넘기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막내는 남편의 온갖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덕분에 조금 버릇없는 아이로 컸습니다. 그래도 호랑이처럼 무서운 큰형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죠. 영식아, 너 내가 방 정리하라고 했는데 안 치웠어? 빨리 이리 와. 큰아들이 엄한 목소리로 부르면 막내는 꼼짝 못하고 달려가곤 했죠. 아이들은 저희 부부 곁에서 무럭무럭 자라주었고 남편과 저는 농사와 식당 일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렇게 10년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돈으로 나중에는 읍내에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었어요. 다행히 식당 장사가 잘 돼서 아이 넷을 차례로 독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집을 떠난 건 의젓한 큰아들 영민이었어요. 큰아들은 공고를 졸업한 후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취직했습니다. 28살이 되던 해 결혼도 했죠. 둘째 아들 영호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둘째는 대학을 졸업한 후 경기도에 있는 공기업으로 취직해 자리를 잡았어요. 셋째 딸 선혜는 대구에 있는 간호대를 나온 후 개인 병원에서 일하다가 그곳에서 사위를 만나 자리 잡았고요. 이제 남은 건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형제들이 떠난 후에도 한참 집에서 지냈습니다. 포항에 있는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잠시 집에 머물다가 포항 시내에 있는 한 건설 회사에 들어갔어요. 집에서 시내까지 대중교통이 좋지 않아 버스를 타고 다니려면 1시간 반이 넘게 걸렸지만 자취하는 돈이 아깝다며 포항 구석에 있는 저희 집에서 꿋꿋이 출퇴근을 했죠. 그런데 그 막내가 29살이 되던 해에 고혈압이 있던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칠순을 바라보고 있던 나이였죠. 남편은 투병 끝에 결국 이른을 넘기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여보. 나만 혼자 두고 떠나면 나는 어찌 살란 말입니까? 막내 결혼하는 것도 보고 우리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저는 남편이 농사 짓던 땅을 모두 팔았습니다. 물 횟집을 운영해야 했기에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 정도만 제가 관리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저는 홀로 식당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평생 의지하고 지내던 남편 없이 혼자 남겨진 그 시간이 참 쓸쓸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까웠던 이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슬픔을 삼키고 꿋꿋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무사히 가정을 이루고 떡두꺼비 같은 손자 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막내가 35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딱 6년째 되는 해였네요. 막내는 미용실에서 일하던 며느리를 만나게 됐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내외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훌륭하십니다, 사부인. 넷이나 되는 자식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저희 외동딸,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외동이라 오냐 오냐 키우긴 했어도 어디 가서 예의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려요. 사돈 어른은 중학교 교사이셨고 사부인도 참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셨어요. 특히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어릴 때 엄하게 자라서인지 아버지가 제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콩닥콩닥 떨렸다니까요. 마치 우리 막내 아들이 큰형을 무서워했던 것처럼 막내 며느리도 사돈 어른을 무서워하며 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는 제 앞에서는 예의를 바르게 차렸지만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더군요. 그래도 그런 당돌한 모습마저 그때는 어여쁘게 보았죠. 막내 아들도 나이가 어려 그렇게 귀여워했는데 하물며 막내 며느리는 어떻겠어요. 뽀얀 얼굴이 마치 아기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막내 부부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막내 아들까지 출가하고 나니 자식들이 저를 혼자 두는 걸 걱정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큰아들 영민이가 집으로 찾아와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생활하신 지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괜찮으세요? 생활하실 때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아니다. 아직 몸도 건강하고 식당도 하고 있는데 뭐가 불편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이제 식당 일은 슬슬 정리하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무리하시다가 어디 다치기라도 하시면 큰일 나요. 그렇게 자식들은 저를 챙기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아이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참 고맙기도 했죠. 멀리 서울 쪽에서 사는 둘째네는 자주 오기 힘들어도 가까이 살고 있는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시간을 맞춰 저를 찾아오곤 했어요. 둘째 아들네도 2달에 한 번씩은 잊지 않고 얼굴을 비췄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자식들이 다 같이 날짜를 맞춰 우리 집에 모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포항 시내에서 살던 막내 부부도 어김없이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날 막내 며느리가 눈치를 보더니 방에 혼자 있던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 무슨 일 있니? 며느리는 쭈뼛거리며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매달 한 번씩 여기에 찾아오는 것이 조금 힘들어요. 제가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지 형제들이 북적이는 것에도 적응이 잘 안 되고요.
그런데 남편한테 말하니까 큰 아주버님을 무서워해서 자기가 빠지겠다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할 줄은 몰랐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다른 가족들에게 먼저 이렇게 자주 모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솔직히 요즘 이렇게 자주 모이는 시댁이 정말 흔치 않거든요. 제사도 다들 없애는 추세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차마 직접 말하기 어려워서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막내 며느리의 말에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막내가 큰형을 무서워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같은 포항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니 솔직히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동안 고민하게 되더군요.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지며 잠시 말이 없자 막내 며느리는 이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머님, 다들 말을 못해서 그렇지. 형님들도 저처럼 생각할지도 몰라요. 정말 어려운 마음 무릅쓰고 어머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총대를 매자는 마음으로요. 어머님께 불편함만 드리지 않고 더 잘 지내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너무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그 순간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말이 너무 솔직하긴 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더 부끄러웠어요. 저는 차마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시댁이 편안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나요? 혹시 다른 자식들도 막내 며느리처럼 힘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나쁜 시어머니, 장모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막내 며느리에게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인 후 그날 저녁 자식들을 모아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자주 내려오지 말아라. 나도 이제는 몸이 힘드니까 편하게 쉬고 싶구나. 명절에도 제사 같은 건 다 없애고 그냥 밥만 먹자. 물론 막내 며느리의 이야기는 배제한 채 말했죠. 그런데 막내 아들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모두 난색을 표하더군요. 그동안 별 탈 없이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어수선해진 분위기에 손주들까지 어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족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막내 며느리의 말을 듣고 보니 다른 며느리들도 차마 앞에서는 싫다는 말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미리 생각을 못했을지 제가 참 어리석은 부모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잠시 소란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자식들이 서로 시간을 맞춰 저희 집에 오는 일을 멈추게 됐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 내외가 손주들을 데리고 슬그머니 다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 내외와 셋째 딸 내외도 다시 시간을 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따로 연락도 안 했는데 오는 날이 겹쳐서 자기들끼리 서로 마주치기도 했죠. 그렇게 우연히 새 아이들 내외와 손주들까지 모두 모인 날,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참 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오니? 영민이랑 영호, 그리고 선혜, 너희는 내가 키운 엄마니까 편하고 괜찮을 수 있지만 너희들 처랑 남편은 힘들 수도 있잖아. 결혼했으면 자기 가정이 제일 우선인 거야. 각자 사돈도 더 챙겨야 하고. 그러자 큰 며느리가 손을 내저으며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정말 서운해요. 포항 찾아와서 어머님 뵙는 거 저도 원하고 저희 아이들도 좋아서 오는 거예요. 어차피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항상 어디든 나가는데 여기 오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 저희 찾아오는 게 부담되시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제가 집에서 음식이랑 모두 챙겨올게요. 저희는 어머님만 괜찮으시다면 계속 이렇게 찾아뵙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 마음이 조금 안심되더라고요. 그동안 억지로 찾아온 게 아니라는 말에 불편했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떠나신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남편도 저희 친정에도 무척이나 잘해요. 어머님 댁에 오는 만큼 친정에도 자주 가고 있고요. 남편은 저도 하지 않는 안부 전화까지 친정 부모님께 곧잘 드려요. 제가 어떻게 여기 찾아오는 게 힘들 수가 있겠어요. 더 자주 오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에요. 며느리의 간곡한 말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셋째 딸도 거들었어요. 엄마, 맞아요. 박서방도 엄마 혼자 지내다가 아버지처럼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걱정돼서 저한테 먼저 여기 오자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도 저한테 주말에 시간 좀 내라고 엄청 닥달했어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와 자식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듣자 그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황급히 뒤돌아 앉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일까요? 자식 하나만 잘 키워도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라고들 하는데 이렇게 자식과 며느리들 그리고 사위까지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니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참을 수 없더군요. 이 모든 게 자식들을 끔찍이 아꼈던 남편 덕분이라는 생각에 저는 연신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주 찾아오지 않던 막내 부부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막내 아들 내외도 자신만의 삶이 있는 것이고 그걸 존중해야 하니까요. 부모라는 이유로 아들과 며느리의 시간을 빼앗고 싶진 않았습니다. 막내는 단지 다른 아이들과 성향이 다를 뿐 잘못된 행동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막내 아들 내외는 1년에 4번, 2번의 명절과 남편의 기일, 그리고 제 생일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미 제가 그렇게 말해 놓았으니 나머지 아이들도 막내에게 불만을 표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무래도 첫째와 둘째, 셋째 가족들이 자주 얼굴을 맞대다 보니 자연스럽게 막내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서로 더욱 돈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른 며느리들은 막내 며느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챙겨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막내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하루 전날 오전 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막내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들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머, 너희가 벌써 왔니?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명절, 전날에는 큰아들 내외와 둘째 내외가 저희 집으로 내려와 하루 종일 음식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각자 처가로 향했죠. 딸 부부는 사돈댁에 먼저 들른 후 명절 당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내려오곤 했고요. 그리고 막내 부부는 항상 명절 당일 아침에 와서 아침 식사만 하고 갔었죠. 그런데 명절 전날에는 늘 얼굴을 안 보이던 막내 부부가 이번에는 제일 먼저 저희 집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엉거주춤하게 서 있자 막내 며느리는 언제 들어왔는지 웃으며 제게 팔짱을 끼더군요. 익숙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어머님? 저희는 일찍 오면 안 되나요? 이제부터 저희도 명절 전날에 와서 어머님이랑 더 시간을 보내고 가려고요. 그래, 넌 힘들지 않겠니? 조금 있다 오후에 큰애랑 둘째네 가족도 올 텐데. 제가 떨떠름하게 대답하자 막내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명절 때만이라도 얼굴 오래 뵙고 가면 좋잖아요. 갑자기 이 아이가 왜 이러나 싶어 조금 의아했지만 옆에서 막내 아들도 머쓱한 표정으로 웃어 보이더군요. 어쨌든 오랜만에 온 막내 부부가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얼른 군밤을 내놓았어요. 얼마 전 큰 며느리가 한번 드셔보시라고 선물로 보내온 것이었는데 가을에 이만한 간식이 없었거든요. 알도 크고 실한 밤이었고 껍질을 벗기지 않고 칼집만 내서 구우면
알맹이가 쏙 빠져나오는 신기한 밤이었어요. 달달한 맛과 쫀쫀한 식감이 제 입맛에도 아주 잘 맞아 궁금할 때마다 꺼내 먹는 간식이었습니다. 막내 부부도 분명 좋아할 것 같아서 밥 먹기 전 출출한 속을 달래라고 꺼내 놓았어요. 아들 내외는 맛있게 몇 알을 집어먹더군요. 흐뭇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 뭐 어쨌든 잘 왔다. 오랜만에 얼굴 보니 좋구나. 점심은 먹었니?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 그럼 조금만 기다려라. 점심은 간단히 먹고 오후에 다른 가족들 오면 같이 고기 구워 먹자. 엄마가 맛있는 반찬 많이 해놨어. 저는 미리 준비해둔 밑반찬을 꺼내면서 문득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반찬 투정을 부리던 막내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20대 후반이 되어서도 철없이 뚱하게 있던 막내의 모습이 떠오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군요. 그 철없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도 하고 수염 거뭇거뭇한 아저씨가 됐나 싶었죠. 그래서 손주들 구워주려고 재워둔 제육볶음을 냉장고에서 꺼냈고 고추와 쌈 야채를 꺾어 오기 위해 집 뒤에 있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응, 제육볶음 할 건데 상추가 없어서 텃밭에서 좀 뽑아 오련다. 편하게 앉아서 쉬고 있어. 바람 잘 통하라고 창문이랑 현관문 다 열어놔서 시원할 거야. 오후에 고기 굽는다면서 무슨 제육볶음을 해요? 간단히 차리는 점심에 무슨 제육볶음이야? 툴툴거리긴 했지만 제육볶음은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었죠.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아들의 표정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텃밭으로 나가 싱싱한 상추와 고추를 따서 다시 집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신발을 벗고 거실로 올라서려던 순간 집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숨을 죽이고 그만 대화를 엿듣고 말았죠. 진짜 얼굴 땡긴다. 어머님 앞에서 억지로 입꼬리 올리고 과하게 웃고 있었더니 아주 얼굴에서 경련이 다 일어날 것 같아. 조금만 참아. 어머님한테 한 번이라도 더 잘 보여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며느리의 짜증 섞인 말에 아들이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러자 다시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진짜 확실한 투자 맞는 거지? 당신 친구 정보 믿을 만한 거지? 우리 이번 투자까지 망하면 진짜 끝장이야. 그러게, 당신 저번에 왜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주식에 다 넣었어? 그 일만 아니었어도 지금쯤 투자금 정도는 충분했잖아. 아들이 약간 목소리를 높여 날카롭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장인어른께 부탁 한번 드려보면 안 될까? 아무래도 장인어른 형편이 더 낫지 않아? 미쳤어? 우리 아빠가 나 주식으로 돈 다 날린 거 알면 나 진짜 죽어. 당신 정말로 어머님 물려줄 재산 있는 거 확실하지? 그렇다니까. 우리 사남매 결혼할 때 보태주신 그 돈들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미리 마련해 두신 돈이야. 아직 농사짓던 땅 팔았던 돈은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어머니 가게. 작긴 해도 장사가 잘 되잖아. 그 말을 듣고 나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말 그대로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죠.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충격의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는데 막내 며느리가 계속 말을 이어가더군요. 혹시 그 땅 팔았던 돈으로 부족하면 어머님한테 가게도 정리하시라고 당신이 이야기해. 가게 정리하시면 또 목돈 생기잖아. 유산 미리 받는 셈 치자고 하자. 알았어. 그런데 내가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했다는 걸 큰형이 알면 가만 안 있을 테니까. 형들 오기 전이나 내일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누나 오기 전에 슬쩍 말씀드려볼게. 잠시 대화가 끊기는 듯 하더니 막내 아들은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한테 그 목돈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형님들처럼 여기 자주 들를 걸 그랬어. 그 얄미운 것들. 어머님한테 돈 있는 거 알고 미리 알랑방귀나 끼고 다녔던 거 아니야?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땅을 자식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이제 와서 이렇게 비위 맞추려니 귀찮아 죽겠어. 아버지는 사람은 좋았어도 실속이 없었어. 그러니까 큰형이 날 쥐잡듯이 잡았어도 아무 소리도 못했지.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후나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어머니도 참 눈치 없이 오래도 사셔. 나이 먹었으면 일찍 저 세상 가면서 자식들한테 유산이나 나눠주면 좋았잖아. 괜히 오래 살아서 이강 시골까지 매번 오가게 만들고 말이야. 그 순간 제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살살 구슬려 돈을 뜯어내기 위해 생전 오지도 않던 명절, 전날의 구렁이처럼 집에 기어들어와 속셈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제 속에서 무엇인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거실로 뛰어들어가 들고 있던 바구니를 그 배은망덕한 부부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구니 가득 담겨있던 상추, 깻잎, 고추가 바닥에 나뒹굴었죠.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내가 언제부터 있었으면 뭐 어쩌려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들었다. 듣자 하니까 뭐? 유산? 눈치도 없이 오래 살아? 네가 어떻게 네 부모를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네 아버지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셨는데 뭐? 죽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너무 큰 배신감과 서러움에 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막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더니 이내 횡설수설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엄마, 그냥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돈이니까 미리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어차피 그 돈 다 우리 형제들한테 나눠주실 거잖아요. 제가 사정이 좀 급해서 그랬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뭐가 급해? 너 부모한테 돈이라도 맡겨놨니? 결혼 전에 이 집에 살면서 생활비 한번 내본 적 있니? 뭐 했니? 그저 가만히 앉아서 내가 차려주는 밥상이나 받아 먹었지. 그런데 그렇게 정성으로 널 키운 부모한테 뭐가 어째?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막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분노에 치밀어 고개를 돌려 막내 며느리에게도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너, 며느리 너는 도대체 어떻게 돼먹었길래? 그런 끔찍한 소리를 서슴없이 해? 네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구나. 너희 부부가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이지 끔찍하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와 서러움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막내 며느리는 눈을 치켜뜨며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 원래 웃으면서 남 비위 맞추는 거 잘 못하거든요. 어머님, 이왕 물려주실 유산. 미리 저희 좀 주세요. 저희 사정이 급해서요. 어차피 어머님이 안 주신다고 해도 나중에 저희가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저희가 받을 돈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덜컥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나서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잔뜩 성이 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놀란 표정의 며느리들과 손주들이 서 있더군요. 큰 며느리는 상황을 직감한 듯 둘째 며느리에게 눈짓을 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집을 나서도록 했습니다. 아마 손주들이 어른들의 싸움을 보지 않게 하려는 거겠죠. 손주들이 나간 걸 확인한 첫째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성큼성큼 막내 아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막내 아들의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았어요. 그 모습을 본 막내 며느리는 순간 얼어붙은 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요. 그 순간 저는 그저 눈물만 쏟아내며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가 다가와 울고 있는 저를 안고는 조용히 위로했어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자식놈을 금수로 키워버렸. 그동안 큰아들은 막내 아들을 사정없이 양손으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큰형의 다리에 매달려 싹싹 빌며 울었고요. 둘째 아들은 눈이 돌아버린 큰형을 말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이 은혜도 모르는 자식아. 감히 어머니한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마당에서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너랑 내 처랑 아주 쌍으로 돌아버린 소리만 하더라?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 내가 오늘 너 가만히 안 놔둘 거니까. 둘째 아들은 급히 큰형을 말렸습니다. 형, 이 말하면 됐어. 제발 말로 해, 말로. 이러다 진짜 일 나겠어. 영우야, 너 이 새끼가 하는 소리 못 들었어? 어머니 눈에 피눈물이 흐르는데 이딴 놈을 그냥 놔두라고? 놔. 큰형,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살려줘. 막내 아들은 바닥에 쓰러져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막내 며느리를 싸늘히 노려보며 말했어요. 재수 씨, 아니 당신 미쳤어? 당신이 뭔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 말아야 해? 그리고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어머니가 갑자기 자식들한테 오지 말라고 한 게 네가 뒤에서 이간질한 거였구나? 큰 아주버님, 그게 전 그냥 좋은 뜻에서. 막내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입을 열자 큰아들은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 새치여 닥치지 못해? 오기 싫으면 앞으로 영원히 오지 마. 우리도 너 하나도 반갑지 않거든.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었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아. 이 자식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급한 사정이 뭐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 어머니한테 기생충처럼 들러붙을 생각하지 말고. 이 벌레 같은 것들아 썩 꺼지라고. 큰아들의 호통에 막내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돈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저희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다시 살아날 길이 이 투자뿐이라서 그래요. 이번 기회 놓치면 진짜 길바닥에 나앉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아직 정신 못 차리지. 큰아들은 더 이상 듣지 않았고 두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죠. 그러자 막내 아들은 형에게 맞아 잔뜩 부은 얼굴로 제 앞으로 기어와 애원하더군요. 차마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처참했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정말 마지막 기회라서 그래요. 저희 이번에 망하면 진짜 큰일 나요. 큰 며느리 덕분에 조금 진정이 된 저는 막내 아들을 끌어내리려는 큰 아들을 잠시 손으로 막은 뒤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웠다. 내 속내를 알아버린 이상 난 너한테 단돈 100원도 빌려줄 수 없어. 넌 애초에 방법이 틀려먹었어. 자식이 어려울 땐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지. 그런데 넌 뭐가 문제인 줄 아니? 그 돈을 바라면서 나와 먼저 간 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은 눈꼽만큼도 없더구나. 도대체 부모가 너에겐 뭐냐? 힘들 때 돈 빼먹는 기계냐? 막내 아들은 저의 엄한 목소리를 듣자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넌 예전부터 그랬지? 조금이라도 귀찮고 불편한 일은 하기 싫어하고 부모는 당연히 널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이 들고 조금 철이 든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나 보다. 너랑 네 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제 정확히 알았으니 난 더 이상 널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조건 없이 널 위하고 사랑해주던 가족은 이제 없는 거야. 너의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와 행동으로 생긴 결과니까 평생 그렇게 살도록 해. 저는 눈물로 가득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더는 널 보고 싶지 않다. 막내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리곤 힘겹게 몸을 일으켜 힘없이 현관으로 향했죠. 현관으로 나가는 도중 막내가 둘째와 눈이 마주쳤지만 둘째 역시 굳은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어머니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 막내 며느리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이내 막내 아들의 뒤를 따라 후다닥 도망치듯 나갔어요. 그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마당을 벗어나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그동안 애써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함께 주저앉아 저를 감싸 안으며 울었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때 둘째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놀란 손주들을 조용히 작은 방 안으로 들여보냈죠. 다음 날 아침 소식을 들은 딸 내외가 손주와 함께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딸은 무척 속상해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지. 그걸 그냥 보냈어? 아니야. 걔 충분히 많이 혼났어. 큰형이 아주 흠씬 두들겨 패줬거든. 속상해 죽겠다. 어떻게 마흔이 넘어서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식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제 자식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일이 더 커지지 않고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어요.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괜찮아, 둘째야. 너희는 얼른 처가로 가라. 사돈 어른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시겠구나. 너무 걱정 마. 영민이 내외가 오늘 함께 있어준다고 하는구나. 너는 이만 가야지. 둘째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손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바로 막내 며느리의 부모인 사돈 부부였습니다. 사돈 어른들의 뒤에는 볼이 뻘겋게 부어오른 막내 며느리와 죄지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 막내 아들이 서 있었죠.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사돈 부부는 고개를 푹 숙이며 이야기하시더군요. 사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도 한참 잘못 시켰습니다. 너희들도 얼른 무릎 꿇어. 그 말에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는 후다닥 제 앞으로 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후 바깥 사돈은 제게 다시 고개를 돌리며 진심으로 죄송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박서방에게 어제 있었던 일 전부 들었습니다. 명절이라고 찾아온 박서방 몰골이 엉망이기에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것 같아 너무도 죄스러웠고 사돈 부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차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사돈 어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고 얼버무리기에 영 이상해서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심지어 제 딸아이는 끝까지 입을 닫으려던 걸 박서방이 자기가 죄인이라며 엉엉 울면서 전부 실토하더군요. 본인들 입으로 말한 내용이니 실제로는 더 나쁜 말도 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사부인, 제가 정말 하나뿐인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은 하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옆에서 사부인은 눈물까지 훔치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크게 한숨을 쉰 후 다시 말했어요. 제 딸, 제가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놨습니다.
딸이 주식하느라 전부 날렸다는 그 돈, 그리고 남은 대출금은 전부 제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걸 사돈 어른께서 왜 갚으십니까? 저들이 벌려놓은 일이니 저들이 알아서 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돈 어른 사부인 두 분 다 고개를 드세요. 제 딸까지 보고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용서를 빌려온 사람이 남의 눈을 신경 써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한 건 박서방이 아니라 제 딸입니다. 그 일 때문에 부인의 아드님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돈 어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같은 부모로서 제 마음이 미어지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그 진심 앞에 더는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가셨어요. 사부인, 노여움이 무척 크시겠지만 제가 본 박서방은 그렇게까지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저와 술을 마시다가 펑펑 울던 적도 있었어요. 제 못난 딸을 용서해달라고 부탁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부인께 지은 죄, 갚을 기회를 한 번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사부인께서 이놈들을 내치시면 다른 사람보다 사부인 마음이 더 크게 다치실 겁니다. 모정이란 그런 존재지요. 그 말을 듣던 막내 며느리는 또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죠. 아빠, 넌 조용히 해. 네가 시어머니한테 용서를 받지 못하면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결혼할 때 내가 너희들 살라고 내어준 집, 그거 처분해서 빚 갚을 거다. 3달 뒤 내놓을 예정이니 빨리 짐 정리해라. 그럼 우린 어디서 살라고? 엄마, 막내 며느리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지만 사부인은 단호하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널 너무 오냐오냐 하고 키웠더니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자란 것 아니겠니?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 못된 것들아. 사부인께서 당장 얼굴도 보기 싫으실 테니 제 딸녀는 이만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사부인,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사부인은 막내 며느리의 뒷덜미를 잡고는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막내 아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큰 아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나무랐습니다. 너 도대체 뭘 잘했다고? 엄마 앞에서 그렇게 질질 짜고 있어? 매형이랑 조카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저는 큰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그만 가거라. 사돈 어른의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어제도 말했듯이 당분간은 너를 보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도 항상 그랬듯 가족은 제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제 어머니와 형들이 저와 절연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 두려워서 차마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 꺼냈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말씀처럼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어머니 옆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갈게요. 그 말이 또 거짓말일 줄 내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겠니? 난 이제 널 더 이상 믿지 않는다. 40년 동안 내가 키우고 지켜본 내 아들이 정말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야. 막내 아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울며 간절히 제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나왔어요. 내 배로 낳은 저 미운 자식을 용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음속에서 큰 갈등이 생겼지만 한 번 쏟아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고 제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키운 자식이 저렇게 구슬프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결국 저는 한 걸음 물러나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 마음이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도 해볼 만큼 해보면 나중에 후회는 덜 하겠지.
막내 아들은 정말로 감사하다며 거듭 인사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사위가 조용히 딸을 달랬습니다. 그 후로 막내 아들은 매주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텃밭을 가꾸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등 집안일을 도맡아 하더군요. 일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그러나 저는 그런 막내 아들의 노력을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뒤 막내 며느리까지 막내 아들을 따라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집에 발을 들인 날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 그동안 너무 겁이 나서. 차마 어머님 얼굴을 뵈러 올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어머님께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저를 더 이상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남편도 저한테 평생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하고요. 남편이 같이 잘못을 빌 생각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이혼하자고까지 했어요.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이런 결말을 원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도 저를 떠나면 저 혼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제 철없는 행동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떠나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모든 사람을 실망시킬 만큼 큰 잘못을 했다는 걸요. 어머니, 저도 앞으로 이 사람 따라서 어머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 올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처음 보는 서러운 얼굴로 제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직도 그녀가 나에 대해 신랄하게 말하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눈물 앞에서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에게도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게 된 건 죄 없는 사돈 어른들 때문이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여전히 집안일을 돕고 있는 막내 부부를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이 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 부부는 꿋꿋하게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단 한 주도 빼먹지 않고 매주 어김없이 저희 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2달 전 제 생일에 저희 집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날 막내 며느리가 처음으로 막내 아들과 함께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갈비와 잡채까지 여러 가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가지고 왔더군요. 막내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제가 만든 미역국 한 번만 맛봐주세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그녀의 손에 들린 숟가락을 집어들어 미역국을 한술 떠보았습니다. 미역국을 맛본 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맛있구나. 고맙다. 어디 한상 차려보거라. 배고프니까 애들 오기 전에 우리 먼저 한 끼 먹자. 영식아, 너도 이리 와. 같이 밥 먹게. 거실에서 청소를 하던 막내 아들은 제가 부르는 소리에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막내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얼른 수저를 식탁에 놓고는 제 옆에 앉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1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됐죠. 말없이 밥을 먹던 막내 부부는 끝내 눈물을 후두둑 흘리더군요. 저까지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일부러 성질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왜 울어?
울지 마. 울면서 밥 먹으면 맛도 하나도 안 느껴져. 그렇게 우리 셋이 밥을 먹던 와중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딸 내외까지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처럼 손주들은 근처 놀이터에 미리 내려줬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우리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막내 부부는 그들을 보고 잔뜩 기가 죽은 표정을 지었고, 저는 일부러 더욱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밥을 먹었어요. 뭘 그러고 서 있어? 막내 며느리가 내 생일이라고 아침부터 와서. 미역국이랑 음식을 잔뜩 했길래 같이 밥 먹고 있었어. 너희도 밥 안 먹었으면 이리 와서 밥 먹자. 막내 음식 솜씨가 아주 기가 막힌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사람은 다름 아닌 큰 며느리였죠. 막내 동서가 이 음식을 다 했다고요? 대단하다. 힘들었겠어. 어머님, 그럼 저희는 저녁에 고기 구워드릴게요. 다들 와서 각자 국이랑 밥 퍼서 앉아요. 여보, 그렇게 서 있지 말고요. 둘째 부부는 뚱하게 서 있던 큰아들을 슬그머니 식탁으로 밀었고, 사위 또한 딸을 살살 달래며 식탁에 앉히더군요.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다들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큰아들이 심드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막내, 너 앞으로 이 형이 지켜본다. 어머니가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딱 한 번만 넘어가는 거야. 막내 재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이 되려면 더 이상 뒤로 음흉한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께 대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큰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미역국 맛있네. 막내 재수 씨, 어머니 생신상 차려줘서 고마워요. 막내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큰아들의 말을 듣고는 미역을 씹으며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마당에 둘러앉아 바베큐 파티를 했죠. 그날 저녁 술을 마시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막내 부부가 제게 다가와 한쪽씩 제 손을 잡고는 이러더군요. 어머니,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앞으로 어머니 실망 안 시킬게요. 저도요, 어머님. 이제 말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잘하며 살게요.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어요. 됐다.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들인 걸 어쩌겠니? 그동안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려줘서 고맙구나. 어서 가서 고기나 맛있게 먹어. 그날만큼 손주들뿐만 아니라 다 큰 제 자식들까지 신나했던 적도, 저 또한 마음이 이렇게 충만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에 저는 자식들 몰래 방으로 들어가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다음 날 사돈 어른께서 저에게 용서해 주어 고맙다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돈 어른께 감사 인사를 드렸죠. 사돈 어른, 제가 더 고맙습니다. 그때 사돈 어른께서 무릎까지 꿇으며 절 설득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전 영원히 막내에게 등을 돌린 채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아이들이 늘 한결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끔 속을 썩일 때마다 며느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마음을 찢어가며 자식의 집을 다시 거두신 사돈 어른의 깊은 마음을 떠올리면 저도 부모로서의 마음을 다시 되새기게 될 겁니다. 막내 부부는 지금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당분간 두 사람은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막내가 아이는 가지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들의 결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 막내 아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큰일이 터졌을 때는 오랫동안 가슴이 떨리고 매일 한숨만 쉬며 힘들어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니 듬직하게 제 곁을 지켜준 큰아들, 부모를 진심으로 위할 줄 아는 둘째와 셋째, 그리고 그들과 꼭 닮아 올바른 며느리들과 사위들, 마지막으로 자식을 위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저보다 더 엄하게 자식을 꾸짖어 주었던 사돈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에 막내 부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맞이하지는 못했겠죠. 혹시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식 때문에 또는 다른 가족 때문에 속을 썩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변을 한번 넓게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한 벗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 의지하시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또 다른 의견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잊지 말고 글로 남겨 알려주세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